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휴게 시간과 정차 시간을 규정대로 지킨 건데 이렇게만 해도 5, 6분은 기본으로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사흘 전부터는 이미 수인 분당, 경의 중앙선 등을 운영하는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태업을 시작한 상황이죠. 퇴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은치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저는 청량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호선과 고속철도, 경의 중앙선이 교차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선로를 함께 쓰는 역이기도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태업과 서울교통공사의 준법 투쟁이 겹쳐 여파가 더 큰 곳입니다. 원래 32분쯤에 와야 되는 지하철이 한 40분쯤 넘게 와가지고 그거 타고 특정 시간대에 지하철이 좀 오래 배차하기가 좀 긴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씩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준법 투쟁이란 안전운행 매뉴얼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평소보다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의 집단 행동입니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은 유지되지만 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집단 행동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사측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과 2호선 열차당 1인 승무제를 반대하는 겁니다. 2호선 1인 승무 도입은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차장이 사라지면 출입문 취급, 안내방송, 성추행, 냉난방 조절 등 각종 사고와 민원 처리를 기관사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앞서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다음 달 초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두 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13, 4호선은 한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다른 기관이 운영 차질을 보완해 왔는데요. 동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체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량리역에서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6일입니다. 철도공사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예고한 날인데 이때 9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또 다른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했거든요. 이어서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역 승강장입니다. 금세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첫 차부터 열차가 지연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승객들이 몰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태업으로 인하여 1호선, 3호선, 4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평소 2, 3분에 한 대씩 들어오던 열차는 5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각이라도 할까 조금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애가 탑니다. 한 1시간 반 걸려서 부천 쪽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더 기다린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배차 간격이 훨씬 깁니다, 지금. 준법 투쟁에 돌입한 전국 철도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월 6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혼잡도가 큰 9호선도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해 비상입니다.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운행하는 노조가 이번 달 28일 경고 파업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겁니다. 12월 6일로 총파업에 대해서 공지했고 18년도에 하고 처음입니다. 수도권 전철을 책임지는 세 곳에서 12월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연말 출퇴근길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서울 숭례문 일대에선 정부를 규탄하는 진보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평일에 도심 한복판에 6천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일대 교통이 마비됐고 다리 묶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종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권 뽑아내고 갈아엎고 노동자 농민 세상 만들어냈어.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한편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스팔트를 깔고 앉은 참가자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노총 등 진보시민단체 소속 6천여 명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과 시청, 숭례문 등에서 집회를 가진 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 수많은 인원이 4시간 넘게 도심도로 한복판에 쏟아지면서 일대 교통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용산으로 행진하고 있는데요. 숭례문 오거리의 2개 방향 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들이 모두 멈춰선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폭발했습니다. 좀 멀리서 한 2시간 동안 왔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한 1시간 뭐 더 지체가 된다면. 서울역에 원래 5분이어도 퇴근 시간이면 5분이어도 왔는데 지금 15분째 버스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난 1차 총궐기 때 경찰 105명이 부상을 당하고 집회 참가자 11명이 연행된 것과 달리 이번 집회는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천 명이 참가한 총궐기, 대부분은 농민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농민들을 내세워 몸집을 키운 정치 시위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정부에게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리고 쌀값은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이번 시위의 주축은 농민들이었습니다. 수천 명 규모의 전국 농민대회가 총궐기와 함께 진행되면서 정치 시위에 화력을 키운 겁니다. 경찰 추산 총궐기 참석자 약 6천 명 중 5,400여 명이 농민단체 소속으로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8개 단체에서 합류한 농민들은 이 쌀값이 떨어진 원인이 정부의 실정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가 오른 것만큼 농산물값 제가 주면은 저희도 세금 내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농민을 현재 정부가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기준 80kg 한가마니 쌀값 평균이 18만 2,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나 내려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후 재난 등으로 국내 생산량은 줄었는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쌀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쌀값 폭락에 수입 남발에 기후재난에 씨가 빠지게 농사지어봤자 빈털터리가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으로 전국의 벼 재배 면적 중 8만 헥타르를 줄일 계획인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가 야권의 탄핵 기류를 편든 집회로 변질되면서 진정성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적개심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죄였다 무죄로 결론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거론하며 검찰이 증거 없이 자신을 기소했다고.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엔 제약이 너무 많다면서 법 개정까지도 시사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당 지도부는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무리한 기소라고 항변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대표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행 선거법에 지나친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14일 전달한 축사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검사 탄핵 추진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연일 소화하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출장을 가 골프도 쳤지만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MBN에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위안을 얻었다고 그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놓고 조작됐다고 말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제출한 각종 영상과 증언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딸에게 보낸 동영상에는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친 뒤 딸에게 시장님, 본부장님하고 골프 쳤다. 너무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말해왔습니다. 선고 이후 유가족은 유 전 본부장에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선고로 인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네, 그냥 우시기만 했었어요.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겐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남아있죠.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 대한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자마자 또 2달 뒤로 밀렸습니다. 피고 측이 10,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복사를 아직도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2달 뒤에는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으로 정치적, 개인적 활동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A씨.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장본인으로 검찰은 A씨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A씨는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는 등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사실상 허탕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기록 열람과 복사가 다 안 됐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은 기록 자체가 10,000페이지가 넘는다며 앞으로도 2달 정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당황하며 기록 복사가 2달이나 되는 경우가 있느냐며 변호인과 검찰 측에 되묻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복사로 2달의 시간을 더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음 기일은 2달 뒤인 내년 1월 15일로 잡았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방금 들으신 리포트도 결국은 재판이 지연된다는 내용이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기소 2년 2개월 만에 나온 거죠. 원래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도 요청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6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판 지연 방지 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 재판을 기일마다 살필 예정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잦은 교체나 재판부 기피 신청, 증인 신청 남발이 있다면 논평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TF 관계자는 재판부가 부담 없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도 요청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짜깁기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된다. 국민의힘은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 울분을 담았다. 예고했던 대로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의혹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 등 15가지 탄핵 이유를 들었는데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종 탄핵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조국 혁신당이 탄핵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최혜병 수사 외압, 거부권 행사 남용 등 줄곧 문제 제기해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와 대통령 당무 개입 의혹도 포함해 모두 15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조 대표는 정권 조기 종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바로 홈페이지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혁신당 내부에서부터 법적인 한계점에 대한 아쉬움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상당 부분 수사가 진전돼 관련자 공소장 등 법적으로 사실 확정이 돼 있었던 반면 현재는 명태균 씨 등의 구속영장 외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혁신당은 조만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동참을 호소한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지가 실제 탄핵 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탄핵 소추안 초안이 공개된 것일 뿐 실제 탄핵 추진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자면 당시엔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가 있어 명확히 확인된 혐의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탄핵 추진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지도부가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조국 혁신당이 넘어야 할 산은 탄핵 소추에 동참할 의원들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소추안 발의에만도 국회의원 150명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직접적인 탄핵 언급을 삼가고 있는 민주당은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니까요. 개별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원내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탄핵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은 MBN에 탄핵안이 적절한 시점에 나왔고 환영한다며 뜻이 같은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누가 봐도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입증이 돼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 본인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나 겸허히 기다리라고 꼬집으면서 막무가내식 탄핵 추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탄핵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를 키우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될 때다. 탄핵안 발의를 넘어 실제 가결까지 필요한 국회의원 200명 동원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혁신당의 탄핵 추진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맹렬히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으로 간만에 단일 대우를 하나 싶었던 여당이 계파 갈등을 넘어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된 거죠. 여권 분열의 또 다른 뇌관이 되면 안 된다. 한 대표가 속히 입장을 밝히고 매듭져야 한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모와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한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표님,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직접 좀 입장 밝히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에게 선제적인 당무감사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 대표는 이번 논란을 정치적 음해로 보고 경찰 수사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친한 간 갈등과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당무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기 당 대표를 흠집내는 거에다가 더 열을 올리고 있어요. 권성동 이런 분들이 김채고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있지 않냐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글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저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함께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당무감사 내지는 전문가들 투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소 추적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 끄는지.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여권 분열의 또 다른 뇌관이자 한 대표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가해주면서 러시아가 미국 대사관이 있는 키우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실제로 미국 대사관에선 대규모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죠. 직원들은 급히 대피했고 대사관은 한때 폐쇄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미 대사관은 중대한 공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해 대사관을 폐쇄했다고 공지하며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시민들에게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키이우 미 대사관은 키이우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사관 폐쇄는 본국과 협의하는 만큼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키이우 각국 대사관 폐쇄는 지난 2022년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까지 접근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의 대사관이 철수한 뒤 복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일 북부와 남부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Дирекционная угол цель 21:30, 21:30. Навестись. 5 РС в огонь, 5 РС в огонь. 러시아는 또 백악관과의 한라인까지 중단시키면서 전쟁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미국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대인 지뢰 사용까지 허용하며 무기 지원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대인 지뢰는 분단 국가인 여기 한반도에서만 사용을 허가했었거든요. 핵 공격 대상이 된 우크라이나도 곧바로 러시아 본토 타격에 들어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고 곧바로 다른 미사일이 상공으로 솟구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에이테크스 발사 영상입니다. 공격을 받은 러시아 무기고에는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첫 러시아 본토 타격입니다. 무기고에는 북한산 포탄을 포함해 대공 미사일과 로켓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사용한 것을 전쟁의 새로운 단계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Атакам сегодня ночью по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лся неоднократно. Это, конечно, сигнал о том, что они хотят эскалацию. 미국은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을 비판하면서도 놀랄 일이 아니라며 미국 자체의 핵태세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 am unfortunately not surprised by the comments the Kremlin has made around the publication of this new revised nuclear doctrine.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공급까지 승인하는 등 무기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러시아가 에이테크스라는 무기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술 탄도미사일로 단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강철비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늘어난 포격 사거리 역시 러시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강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러시아 무기고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끊임없는 폭발음이 이어지고 꺼질 줄 모르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접경지 브얀스크주를 향해 발사한 에이테크임스는 이른바 강철비로도 불립니다. 수백 개의 포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분리되며 비처럼 쏟아지는데 이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4개 정도 범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에이테크임스의 300km 사거리 역시 러시아를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경에서 에이테크임스를 쏘게 되면 최소 200개가 넘는 러시아 군사시설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군사 관련 지역들을 한 발에 9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자탄이 있어가지고 그 이내에 있는 각종 시설,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확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러시아가 핵 공격 대상을 늘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지 김태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제 핵을 언제 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러시아가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조건을 이전보다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안전장치를 풀어놨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기존에는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재래식 공격을 받아도 러시아가 이제는 핵을 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의 중대한 위협일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의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은 파멸이라고 말을 하는데 러시아가 그럼 진짜로 핵을 사용할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행보를 핵 강압 외교라고 분석합니다.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세력을 향한 경고와 협상 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 이른바 핵 강압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듯한 위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협상용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가 좀 어려운 게 러시아에서 실제로 핵 사용을 염두에 둔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요.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이동식 방공시설입니다. 컨테이너처럼 보이는데 이 시설은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48시간 방사능 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만 러시아는 실제 핵을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허가한 장거리 미사일이 쿠르스크주 점령지 회복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확전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취임하면 전쟁 양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죠. 국가안보 보좌관에 내정된 왈츠 하원 의원은 전쟁 종식을 위해 외교적 해법을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핵 위협이 오히려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명분을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에너지 시설을 공습해 전기와 수도가 끊긴 적이 많은데요. 생활용수를 받기 위해 물통을 든 채 줄을 서고 휴대전화 충전도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외투 차림에 모자를 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추위 속에 물통을 들고 줄 서 있습니다. 양손에 서너 개씩 물통을 들고 생활용수를 구하러 온 사람도 있고 아예 수레에 빈통을 싣고 온 주민도 있습니다. Сьогодні набрали літрів, мабуть, 40 води. Бо у нас родина, я, двоє діток і бабуся. І потрібно приготувати їсти, мити посуд, якісь гігієнічні нужди також. 전기도 끊겨 밤이 되면 지나가는 차량의 불비대에는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깁니다.
머리에 쓴 전등에 의지해 비상용 조리기구로 음식을 만들고 소방서에 나란히 앉아 핸드폰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Тут є все необхідно для того, щоб люди могли прийти, підзарядити свої гаджети, попити гарячого чаю, якесь елементарне харчування. Також є дитячі куточки. 우크라이나의 더 큰 상처는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전 이후 민간인 사망자만 12,000여 명, 군인 사망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Это мой сыночек, Колпаковский Николай, 28 лет, 26 декабря 23 года. Он погиб в Старомайорске. Будь проклята эта война, ненавижу ее. 다시 전쟁이 커질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전쟁의 참상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고 이 중 일부는 전투에 투입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탈영했거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러시아군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되어서 전술 및 또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수여단이나 해병대는 전쟁에서 돌격제대를 맡는데 북한군은 적진에 들어가 지역을 점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보병 부대들의 투입이 돼서 공사적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소위 돌격대로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다만 국정원은 북한군 인원 일부가 실제 전투에 나섰지만 일각의 보도처럼 북한군 포로나 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포로 사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다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 수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도 파악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로 가는 북한 자주포가 포착됐다는 기사와 함께 사진이 공개됐었죠. 우리 국정원이 인력뿐 아니라 자주포 등도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을 했다며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송 시점이 이달 중순 전후로 파악됐는데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바로 그 직후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글로 지읒이라고 적힌 자주포가 기차에 실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포, 곡산포와 유사한 외형으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군인 파병에 이어 군수 물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달 중순 전후로 무기 이송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마침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접견 직후 시점입니다. 당시 최선희 외무상은 체류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만나려 노력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파병은 물론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러북 정상회담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정치와 기업 리더십의 융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파격과 혁신의 미국을 예고하고 있죠. 차기 행정부 인사를 놓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전히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머스크가 공개 지지한 인물을 상무장관에 앉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가 포옹을 나누고 스페이스X 스타쉽 로켓의 6번째 시험 비행 참관에 나섰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스타쉽 로켓은 하늘로 솟았습니다. 발사체의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부스터는 순조롭게 분리돼 멕시코만 바다로 하강했고 2단부인 우주선도
약 65분간의 비행에 성공한 뒤 바다로 착수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지켜본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머스크의 설명을 들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AP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놀라운 친밀감을 보였다며 둘 사이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차기 행정부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정권 인수팀 내부에서 신구 권력 갈등도 있었지만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가 공개 지지한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공식 지명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러트닉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관세 인상을 열렬히 지지하는 인물로 통상 업무까지 담당할 예정입니다. All we had was tariffs. And we had so much money that we had the greatest businessmen of America get together to try to figure out how to spend it.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미국 사회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재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의 99.9%가 공학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덕여대 점거 시위 열흘째, 본관과 바닥 곳곳이 레커칠로 가득한 가운데 2,000명 가까운 재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총학생회가 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재학생 6,500여 명 중 1,97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99.9%인 1,971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973명 중 찬성 0명, 반대 1,971명, 기권 2명으로 총학생회는 내일 학교 측과의 면담에서 투표 결과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오늘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학본부에 절대 좌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동덕여대 홈페이지에는 학장단과 교수 241명의 호소문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학교 시설 점거와 훼손을 중단하고 수업 거부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대학 측이 시설 훼손 등 피해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가운데 과격 시위를 한 이들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덕여대 일부 재학생은 폭력 시위로 학습권과 교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대학 측은 남녀공학 전환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내일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의 팬들이 한이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았다며 민원을 넣은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 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한이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직장에서 무시를 당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다 질리고 보이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국정감사에 나와 괴롭힘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팬들은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초과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청은 한이는 회사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사내규범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대법원도 연예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수입과 이 비용을 서로 분배하고 서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본 것입니다. 일각에선 법 밖에 있는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 사건 기억하십니까?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2심에선 절반으로 줄어 부정적 여론이 일었었는데 대법원도 2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던 신모 씨는 인도에 있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3개월 뒤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사고 직후에도 지인과 웃으며 통화했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가 사고를 냈고 보호 조치 없이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질타하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병원에 잠시 들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신 씨에게 적용됐던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구호 조치도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와 합의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 하지만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할 때 형량이 적절한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화물차로 편의점 문을 들이받고 금품을 훔치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훔친 차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의 편의점은 새벽에 문을 닫는다는 점을 노렸는데 마침 주인이 편의점 안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편의점 문을 여러 차례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편의점 문이 열리자 운전석에서 내린 30대 남성 A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운영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은 새벽 시간 문을 닫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그때 아마 쉬는 타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람 오는 줄 알고 차를 밀었다는 것 같은데? 트럭으로 들이받아 자물쇠가 부서지자 A씨는 열린 문틈 사이로 편의점 안에 침입했습니다. 마침 편의점 안에서 쉬고 있던 점주와 마주쳤고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한 화물차는 전날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는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준강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편의점에서도 흉기를 들고 점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던 5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B씨는 생활고 때문에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요즘 SNS에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들의 성공 사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광고 영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5억 원을 뜯어낸 이들이 붙잡혔거든요. 우선 이런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한테 접근한다니 클릭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 올라온 한 주식 광고 영상입니다. 옥탑방에 거주했다던 한 여성이 12년 동안 일을 하고도 통장엔 200만 원뿐이었다며 울먹입니다. 이게 딸기값 짓고 싶어 하는데 딸기를 사자는 말 못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루 만에 9천만 원 벌었어요. 부자들은 어떤 거를 실행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려요. SNS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이런 광고 영상은 A씨 일당이 저지른 투자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광고 하단 링크를 누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투자 자문업체인 것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장 주식 10주를 무료로 주겠다며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또 다른 일당은 주식을 비싸게 사겠다며 꼬드겼고 피해자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돈을 보내면 잠적했습니다. A씨 일당은 유명 요리가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비상장 주식을 미리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86명에게 1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9명을 이달 초 검찰에 넘기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다른 치료나 시술은 일치하지 않고 마약 투약만 하는 일명 불법 투약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줬죠. 조포까지 세워놓고 일반 병원들은 문을 닫는 새벽 시간에도 영업을 했는데 불과 7개월 동안 14억 원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 여성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여성은 8시간이 지나고서야 부축을 받으며 건물을 나왔고 잠에 취한 듯 비틀대기도 합니다. 밤 11시가 넘어 의원을 방문한 남녀는 6시간이 넘게 지난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CCTV 속 사람들은 마약 투약을 위해 피부 관리실로 위장해 불법 마약을 판매해온 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417차례에 걸쳐 1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 8명과 중독자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법하죠. 근데 의사가 사실상은 관여하지 않고 중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에 맞춰서 투약량을 결정해. 투약은 중독자가 결제한 대금만큼 무제한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루 최대 1,860만 원, 최장 10시간 24분에 달하는 양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은 중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 자금관리책을 병원에 상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민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문제로 힘들어하다 세상을 떠났죠. 그 유족이 출판사 측을 고소했습니다. 출판사가 작가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만화책을 재발간했다는 건데 유족 측이 제기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서울 마포구를 배경으로 가족의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낸 검정 고무신은 대표적인 국민 만화로 불려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뜬 고 이우영 작가는 1992년부터 약 15년간 연재하며 한국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기영이가 그 바나나를 먹던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되게 공감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오늘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형살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작가가 그림을,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검정 고무신의 실수 특급을 출판사 측이 2015년 이 씨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제 이름이 있었고 남편의 사진과 제가 썼던 인사말까지 똑같이 사용을 했고. 유족 측은 출판사의 이 같은 행위는 법원 판결이나 저작권위원회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판사는 이 작가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 유가족과 출판사 간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가운데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비트코인이 엿새 만에 다시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입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또한 제2의 금투세가 되는 걸까요? 강서영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때 94,000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13일 최고 가격 93,400달러를 엿새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미국 대선이었던 지난 5일과 비교하면 2주 동안 35% 올랐습니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영향, 그리고 현지 시각 20일 뉴욕 증시에서 시작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 거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폭등 시점과 맞물려 국내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의 22%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이른바 금투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그대로 과세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유무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게 되면 그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를 불러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더 촉발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반발도 예상돼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나는 매달 꼬박꼬박 전기의 요금을 다 냈는데 갑자기 오피스텔 전체의 전기와 난방이 끊겨버린다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시행사가 미분양 공실의 관리비를 내지 못해 건물 전체에 전기가 끊기게 됐습니다. 그럼 이미 입주한 사람들은 난방 없이 겨울을 보내야 하겠죠. 시행사가 지불 능력이 없다 보니 해결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청라 국제도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 당장 이달 말부터 건물의 전기와 난방이 끊긴다는 알림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청라에너지에 미납된 공과금이 4천만 원에 달하는데 건물의 40%에 달하는 미분양 공실에서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꼬박꼬박 전기요금을 낸 입주민들은 갑작스레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관리비 잘 내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전기 난방 수도가 끊긴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계약서대로라면 시행사가 연체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려 두 손을 든 상황입니다.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도 지금 잔금을 못 받았다고. 어떤 업체는 몇십억이 밀려있다. 시행사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공사 사무실에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우편과 등기가 쌓여 있습니다. 시행사가 지불 능력이 없으면 사업 주체인 신탁사나 대주단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구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단전 유예 등 해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17,000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보통 중고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 차량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시세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권영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형 SUV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중고 평균 시세는 연초부터 매월 30만 원 정도 오르더니 9월엔 연초 대비 약 235만 원이나 더 비싸졌습니다. 중고차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간다는 통념을 깨고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이른바 캐즘 현상을 고연비의 하이브리드 차가 대체하면서 수요가 커진 게 원인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중고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신차 대신 중고차로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잔존 가치를 보장받기 더 유리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쏠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제 전기차는 신차 출고 이후 잔존 가치가 50% 안팎으로 떨어지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는 70%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워낙 출고되기가 길다 보니까 중고차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 때부터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e스포츠의 메시로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이 외교부 주최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실패 하나하나가 모여 자신을 만들었다는 페이커의 울림 있는 연설. 오늘의 장면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 정도입니다. 비는 그쳐도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이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또 예년보다도 온화하겠습니다.
이처럼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경북과 전북 지역은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1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